알테신과 안테나. 네, 돌아온 월간 안테나. 2주마다 찍다가 한 달 만에 오니까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아요. 네네. 안석현 기자입니다. 요즘에 그 부자TV 이런 데도 이제 나가시고 조회수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IT의 신 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구독자는 좀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어서 지금 10,000명까지 400명 남았습니다. 400명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때쯤에는 10,000명 넘었을지도? 10,000명 이벤트 있다고 안 그랬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10,000명 이벤트 있으면 그 텔레 채널 안테나에서 공지가 되나요? 네. 제가 공지해드리고 네. 저희도 커뮤니티에 또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안테나에 공지가 올라오면 제가 또 IT신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는 감사합니다. 채널이 없죠? 네. 없더라고요. 네, 나가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정말 홍보를 잘 거의 친정엄마 같은 채널입니다. IT신은. 홍보 네. 맛집. 그렇죠. 네.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포스트, 네, 유튜브 채널 이지키포스트,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안테나라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주세요. 네. 항상 홍보에 목마른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월간 안테나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콘텐츠 퀄리티가 달라졌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석현 기자가 좀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로기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로기 상태인데 지금 판을 크게 뒤집을 수 있는 큰 딜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테슬라. 네, 테슬라하고 지금 패키지 딜이라 그러면 단건이 아니라 여러 걸 엮어서 패키지 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럼 지금 삼성 그룹이 테슬라하고 패키지 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안석현 기자가 키포스트를 통해서 유료 기사로만 공개를 했던 건데 텍스트로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데 자기 또 채널 안테나에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게 좀 나오는 시점이 좀 다르니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좀 신선한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테슬라 고위 관계자들이 왔다 그래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삼성그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좀 고위 관계자들,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계자들이 연이어 방문을 했는데 3월 셋째 주에는 테슬라의 기술팀장, 그러니까 이 스펙을 정하고 어떤 제품을 도입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 관련해서 최고위직이 입국을 해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는 구매팀장,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떤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일단 기술팀장이 들어와서 스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구매팀장이 들어와서 단가를 정하고, 이게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4월 첫째 주에는 삼성 쪽에서 답방을 또 했다 그래요. 미국에 가서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이 패키지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단순 태핑,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간보기 하려고 만나는 거면 그냥 이제 이렇게 광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사실 구매 팀장까지 와서 단가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딜이 굉장히 근접했다라는 거를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지금 협력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다른 게, 원래 지금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1세대 칩은 14나노로 삼성에서 생산 원래 하고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2세대 칩이 원래 7나노, 5나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TSMC로 갔다. 그래서 3세대 칩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안 기자가 그거 버전이 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2세대 칩도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로 지금 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 루머가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말씀마다 좀 많이 다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셨듯이 1세대는 14나노로 삼성에서 함께 맞고 2세대는 TSMC도 고려를 했으나 삼성 5나노에서 생산했다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2023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1세대, 2023년에 2세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3세대가 나올 때가 됐죠. 그거를 아마 지금 딜에 넣고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3세대는 몇 나노 공정인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뭐 2세대가 5나노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겠죠. 그럼 4나노 혹은 4나노, 3나노? 3나노 이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LCD 패널을 이렇게 센터 패시아로 썼는데 그럼 이제 이걸 OLED로 디자인도 바꾸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삼성전자는 뭐 생산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심플하죠. 디스플레이겠죠. 근데 그러겠죠. 그 논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종류가 센터 패시아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보는 이 가운데 있는 계기판 이건지 아니면 요즘에 룸미러도 디스플레이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룸미러 아니면 백미러 이쪽에 디스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논의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센터 패시아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마 그것도 그냥 논의 선상에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센터 패시아를 바꾸려면 이거 또 디자인을 그죠? 이렇게 OLED 같은 경우 옆으로 널쩍하게 이렇게 또 패널을 깔 수 있으니까 LCD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요 정도의 뭔가 딜을 한다 그러면 막 이벤트에서 막 또 빰빰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지 뭐 지금 그만두니 많이 그러고 몇 있고. 개 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빅샷들끼리 그러니까 뭐 삼성 쪽의 빅샷은 당연히 그분이시겠고 그다음에 머스크 이쪽은 머스크겠죠. 만나서 세레모니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상호간에 이제 조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2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꽤나 크게 어나운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점이 4월 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5월 초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곧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도지의 장관직을 5월에 그만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뭐 그리고 또 트럼프 내각에서 약간 정치 게임에서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론이. 지금 베센트한테 좀 많이 밀렸다. 근데 이야기도 있으니까 딱 그만두고 요거를 딱 펌핑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아직은 내용이 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에 FSD 3세대를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지금 테일러 공장 공사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일러 공장에 공사를 좀 더 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그 밑에 보면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도 있고 하니까 테일러 공장 근처에 뭐 모양새가 굉장히 좋긴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회사의 공장이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는데 이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좀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도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트럼프하고 끈은 남겨야 자기가 규제 완화나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일단 트럼프 광은 내주고 그리고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 새 정부한테 또 광 내주고 딱 좋네요. 뭔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제가 테슬라 일론 입장이면 TSMC가 굉장히 안전한 선택지잖아요. 그럼 굳이 이 중간에 삼성 파운드리로 뭐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면 굉장히 회사 실체에 비해서 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TSMC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주 초특급의 VIP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량이 그렇게 뭐 수량으로 보면 일단 뭐 구글, 메타, 브로드컴, 뭐 퀄컴, 아마존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티어고 테슬라는 TSMC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거기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슬롯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가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담당자들 눈높이는 여기가 있겠지만 TSMC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좀 이번에 한번 갈아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도에 테슬라가 H백을 몇 개를 샀는지 봤더니 글로벌리 12위더라고요. 그럼 H백을 많이 산 회사일수록 사실 A직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위면 TSMC 입장에서는 조금 계륵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패키지 딜 할게요 그러면 아주 쌍수 들고
환영을 하겠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이 사실 거래할 때 굉장히 괴팍하기도 하고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제 TSMC가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면 아 그래 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고 우리가 잘해줄게라고 하겠지만 지금 고객들 다 줄 서 있고 그죠? 그리고 빅바이어들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일론이 와서 이제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아마 다른 데 가보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우리 서버 시장하고는 다르게 이 캡이 씌워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많이 팔려야 1억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테슬라의 쉐어라는 게 아주 또 조그맣기 때문에 그거 뭐 아무리 많이 한다 해봐자 TSMC 눈에 안 찰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우리 기술 AI 관점에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선순위에서 테슬라가 TSMC한테서 조금 이제 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팩트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안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무게축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그러면 여기서 이번 패키지 딜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는 있죠. 지금 삼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그로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도 기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도 아니고 테슬라가 패키지 딜을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비메모리 쪽이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라고 하면 여러 뭐 소부장 회사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지금 그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 다 바닥으로 가 있는데 그 회사들 한 번씩 이제 일깨워 줄 수 있는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계기는 확실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테슬라는 칩 설계를 굉장히 잘하죠. 사실 FSD는 짐 켈러의 유산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 전설인 짐 켈러의 손을 탔던 이제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칩 설계도 잘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 EDA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디자인 하우스도 다 인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수 효과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단은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약간 두산 테스나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워낙 그동안 모바일 AP하고 CIS 쪽하고 물량 적어가지고 가동률 줄면서 제일 피해를 봤는데 당장 뭐 테슬라 칩의 테스트 물량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쪽에 물량이 많아지면 외주 물량도 조금 이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봐야죠. 테슬라가 그 정도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삼성으로 온다 그러면 테슬라 미만에 있는 회사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 회사들도 아 테슬라가 저리 가는 거 보면 우리도 저기 맡길만 하겠다 싶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럼 괜히 TSMC에서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말고 와라 삼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사실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회사고 그리고 설계를 잘하는 회사하고 파운드리를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공동으로 또 RP라는 게 생기고 그죠? 그게 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AI 가속기 쪽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TSMC가 AI 가속기 쪽에 완전히 올인하는 가운데 피지컬 AI 쪽은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못 쓸 때 여기서 우리가 좀 틈새를 찾아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뭐 가온 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그리고 이제 RP라는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들도 약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새 정부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100조 원을 또 AI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막대한 또 NPU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럼 NPU 생산을 또 삼성 파운드리가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기적으로 되게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 시기나 뭐 AI 관련해서 뭐 공약이 나오는 거나 맞아요. 예, 그 뭔가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도 그 즈음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게 첫 번째 행보였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재용 회장 만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저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이게 TSMC한테 상당 부분 수혜가 가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할 수 있니? 니네 기술 얼마나 준비됐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끼리의 생각이고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하여튼 굉장히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재일우의 기회고 요것도 못 쪼고 먹으면 이제 정말 이제 AI 시대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자기만 잘하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기요? 우주기요? 네. 하여튼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 포스트, 네, 지금 400명만 채우면 이제 1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예,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안테나라고, 네, 제가 링크, 댓글 상단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또 안석현 기자와 테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석현 기자가 삼성 파운드리와 삼성 그룹 전체죠. 네, 삼성 그룹과 테슬라 간의 패키지 딜, 큰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유리기판. 우리 유리기판 그러면 안석현 그러면 유리기판. 요즘 이제 단물이 좀 빠져가지고 네, 예전같이 못한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석현 기자는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많은 취재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신선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SKC 앱솔릭스. 지금 유리기판의 양산에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기존의 유리기판 도금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SK그룹, 그러니까 앱솔릭스죠. 앱솔릭스하고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쪽하고 구리 도금 기술이 방식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방식을 우리가 풀필 도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KC가 그동안 했던 걸 컨포멀 도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소품이 별거 없고 이게 생수병인데요. 네네. 이 생수병을 우리가 빨갛게 만들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이 밖에다가 빨간 색칠을 하면 그거는 바로 이렇게 봐도 빨간색으로 그렇죠. 보이겠죠? 네네. 그게 이제 컨포멀 도금입니다. 표면에다가 이렇게 색칠만 하는 거죠. 컨포멀을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시면 등각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겉에만 이렇게 표면 칠한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전기가 한다는 풀필 도금은 이 내부에 빨간 물감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도 밖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두 회사의 도금 방식의 차이가 빨갛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겉에만 칠하느냐 아니면 내부를 가득 채워서 통전을 하게 만드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필은 그야말로 가득 채운다는 가득 뜻이죠. 채운다. 네. 그러니까 구리를 TGV 구멍에다가 가득 채우는 게 풀필 방식이고, 네. 컨포멀은 그 TGV 구멍 안에 벽에만 그렇죠. 이렇게 네. 외벽에만 네. 이렇게 구리를 살짝 코팅한다고 코팅한다. 해요. 네, 코팅하는 정도로만 도금을 한다. 이렇게 하면 컨포멀, SKC의 방식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SKC가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조지아 코빙턴에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지금까지 컨포멀로 세팅이 돼 있고,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있는 파일럿 라인이 다 풀필로 일단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근데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컨포멀 방식으로 잘 해왔을 텐데, 네네. 굳이 왜 지금 방향 전환을 하는 건가요? 이제 방향 전환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요. 이제 컨포멀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깥쪽에만 코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도금 시간이 굉장히 짧대요. 이제 풀필은 안을 가득 채워야 되니까 구리 석출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도금의 분량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도금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GV 홀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금액이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안에서부터 채워서 나와야 모든 면이 꽉 차는데, 그렇죠. 입구부터 만약에 도금이 생겨버리면 보이드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네. 그러니까 도금액이 안으로 침투를 못해서 분량이 생기는 거죠. 요것 때문에 풀필이 좀 어려워서 컨포멀을 해왔는데, 컨포멀의 좀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 표면에만 구리가 있다 보니 통전량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도 고전압에 쓰는 전선이 있고 가정용 전선에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전압에 쓰는 게 훨씬 두껍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의 양이 많을수록 시그널이 가든 아니면 뭐 파워가 가든 간에 안정적으로 가더라. 그래서 SKC도 우리도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컨포머를 삼성처럼 풀필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반도체 고객사들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SKC 앱솔릭스의 가장 가시적인 고객은 AMD 아닌가요? AMD 맞습니다. 그렇죠. AMD가 그러면 갑자기 프로세서 성능이 뭔가 스펙이
상향됐거나 아니면 유리기판에 그 어떤 이걸 맞춰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한 성능대로 안 나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 안 기자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도금에서 습식하고 건식하고 그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도금 자체는 이제 모든 것이 습식인데 도금의 이제 앞 단계에 있는 메탈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건식이냐 습식이냐 있잖아요. 근데 요거랑은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예를 들면 이 컨포멀이 풀필로 바뀌거나 풀필이 컨포멀로 바뀐다고 해서 건식 습식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기존에 이걸 MSEP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YMT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YMT는 사실 SKC 앱솔릭스 쪽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는 없었죠. 네. 그러면 YMT가 삼성 전기뿐만 아니라 SKC 앱솔릭스하고도 뭐 거래가 이걸 계기로 뭐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앞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할 수도 있죠. 네. 요 기술 방식 전환이 계기가 돼서? 그건 아닙니다. 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YMT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기랑 요 메탈 공정에 대해서 이는 앞 단계죠. 도금보다 앞 단계인데 앞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바인딩돼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컨포멀 방식이 풀필로 바뀌게 되면 네네. 사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뭐가 바뀌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가 바뀌나요? 방금 말씀하신 메탈 공정은 이제 앞단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메탈라이제이션. 도금의 앞단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고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큰 변화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뒤가. 왜냐하면 이 풀필 도금을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이제 빨간 잉크를 가득 채우듯이 TGV 홀 내부와 바깥쪽에다가 구리를 그냥 덕지덕지 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넘치는 거죠. 네. 완전 다 넘쳐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기판에서 필요한 구리의 양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제일 바깥쪽에 있는 면은 깔끔하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풀필 도금은 반드시 CMP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SKC 앱솔릭스는 컨포멀을 하고 나서 CMP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코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컨포멀에서 풀필을 SKC가 갈아탄다 이러면 CMP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쪽은 그동안엔 전혀 수혜가 없었겠지만 변경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CMP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유일의 CMP 회사는 또 캐시텍이네요. 캐시텍. 네. 그리고 CMP 슬러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CMP 얘기하고 할 때, 어플라이드가 이 방면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에바라, 캐시텍 순서인데, 왜 어플라이드는 안 하지? 이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약간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이제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이제 붐이 좀 일고 나서, 한참 그 전에 이제 어플라이드한테도 그런 의뢰가 가긴 했었대요. 우리 좀 이런 CMP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를 만들어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어플라이드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CMP 말고도 여러 종합 장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CMP 하시는 분들이 제일 헝그리 정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독점력이 강하고 물론 세 개 회사가 있지만 어느 방면은 이 회사밖에 못하는 게 있잖아요. 특히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은 맞아요. 네. 어플라이드밖에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헝그리 정신이 좀 낮은 편이고 인종 구성도 백인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나머지 뭐 데포지션 이런 쪽은 뭐 인도계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고 이런데 CMP는 다 백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 CMP 우리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하기도 바쁜데 뭐 기판 산업에서 사봤자 몇 대나 살까 이런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안 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사실 SKC 앱솔릭스에 어플라이드 지분이 꽤 들어가 있거든요. 3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플라이드가 뭘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CMP를 또 안 쓴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좀 뭔가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가긴 하네요. 이번에 그 배시 대주주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네들의 관심사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 있는데 기판? 나는 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어플라이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설렁설렁해서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여기도 치열하고 뭐 기술 지금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뭔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우리 캐시텍이나 에바라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하고 또 하이브리드 본덱에서 뭔가 또 이렇게 경쟁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약간 좀 특화된 시장 쪽인 유리기판 쪽에 집중한다. 어쨌든 뭐 구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1등이 빠져준다면 2, 3등은 좋은 거죠. 예. 아무래도 어플라이드 입장에서도 안에 그 내부 사람이나 이런 쪽 연구진의 수가 있는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선택과 집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리기판을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어쨌든 국내 유일의 또 CMP 회사인 K시텍이 있는데, 사실 K시텍은 지금 그 포지션을 보면 레거시 공정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매출에. 다마신 공정, 그죠? 메탈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막 미래는 뭔가 이게 열려 있는데, 현재를 보면 이게 레거시 쪽 이제 수요가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요거를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IR이 뭔가 커버를 해주는 건데, 그 회사는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K시텍은 항상 사실 시장 컨센 대비해서 숫자가 훨씬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더라. 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풀필하고 그 다음에 SKC가 만약에 풀필로 돌아서 준다면 그렇죠. 2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기판 업체들 LG 이노텍, LG 이노텍 대덕전자 뭐 이런 회사들도 다 한다 그러면 네. 풀필. 혹시 일본 이비덴이나 신코 같은 회사들은 구리 방식이 아직 뭐 컨포머리지 풀필인지 아직 제가 그거까지 분명히 뭐 연구는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풀필이 대세로 간다 그러면 그냥 CMP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풀필이다 그러면 너는 CMP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우리 안석현 기자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요거는 또 이게 산업의 관점이고 주식 투자의 관점은 여러분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K시텍 말씀드리면서 지금 당장 캐시카우는 레거시 쪽이라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주제에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 키포스트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또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테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TSMC 이야기인데요. TSMC가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TSMC가 팬아웃 PLP 기술의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그 팬아웃 PLP는 삼성전기가 TSMC의 팬아웃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로 이제 많이 국내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원래는 모바일 AP에 쓰려고 했던 기술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AI 가속기 쪽 서버 칩 쪽으로 지금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TSMC하고 그러면 삼성 쪽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기에서 원래 시작을 했죠. 삼성전기에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이제 기획을 해서 삼성전자랑 같이 하다가 2020년 전후로 삼성전자로 다 매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당시에 이제 삼성전기로부터 인수했던 라인을 그냥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갤럭시 워치용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픽셀, 구글 픽셀 있죠. 구글 픽셀 워치용 또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데 쓰이고, 아직 그렇게 아주 고밀도 배선을 연결하는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 데는 아직은 쓰이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단지 최근에 이제 2.5D 패키지 쪽으로 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쓰일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올해 중에 좀 뭔가 추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팬아웃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셔야 되는 게 안에 있는 구리 배선을 얼마나 고밀도로 할 수 있는가 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수준은 5x5, 그러니까 5마이크로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요걸 한 2x2까지 할 수 있는 기술로 한번 숫자를 해보자. 요걸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TSMC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WLP는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요 동그란 기판에다가 반도체를 패키지 해가지고 하는 그 인포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름도 붙여놓고 해가지고 거기는 2x2까지 가능합니다. 웨이퍼 기반으로 해가지고 2x2까지 가능한데, 요거를 우리가 AI 가속기 패키지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패널 레벨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이노룩스라는 회사, LCD 회사로부터 팹을 하나 인수를 했죠. 그게 이제
이름을 AP8으로 붙였는데 AP8로 붙였는데 그거의 일부는 지금의 코어스 패키지 라인으로 쓰이고 일부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파일럿 라인으로 한번 꾸려보자. 요 정도까지가 지금의 진행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요 팬아웃 PLP를 엔비디아 루빈 울트라부터 좀 이제 적용하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레티클 사이즈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거는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는 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루빈부터 정확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웨이저자 CEO가 IR 행사 때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쭉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GPU 플랫폼의 인터포저 사이즈가 레티클의 3.3배다. 레티클이라고 하면 뭐 이걸 뭐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반도체 한 샷 다이를 가장 크게 만들 때 보통 레티클 사이즈라고 하고 이거에 3.3배를 했을 때 GPU와 주변의 HBM을 커버할 수 있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2023년 기준으로 3.3배, 그 다음에 2026년 기준으로 5.5배거든요. 근데 이게 2027년, 8년이 되면 7배, 8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의 인터포저 기술로는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WLP로 하면 요 300mm 웨이퍼 사이즈로 한 판을 굽는 건데 지금 팬업 PLP가 되면 거의 4세대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예, 거의 한 600x 600까지 600x 600 그 예. 정도로 이제 한 판을 이제 구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팬업 PLP를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결국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OPG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도 기술 적용돼야 되고 여기에는 그러면 유리기판이 같이 뭐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거는 COUP하고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한데 이 웨이저자 CEO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글래스 기판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논의들 중에서 글래스 코어 기판,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오는 이 패키지 기판 말고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의 어떤 니즈랑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대체를 해야 되고 이게 점점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게 글래스 인터포저하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좀 경쟁하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좀 라인 앤 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앤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게 평탄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은 아마도 글래스 인터포저를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적은 같되 약간의 스펙을 달리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공정 사이즈, 그러니까 한 판 하는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 칩이 다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팬아웃 PLP는 그냥 플라스틱 기반의 기판으로만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의 그 유기 공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패키지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안에 그 인터포저를 그냥 이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패터닝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직접적으로 유리기판하고 팬아웃 PLP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도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좀 경쟁 관계가 되거나 좀 제품 스펙을 달리해서 좀 시장을 각각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사실 좀 제일 기대했던 게 여기서 GB300에다가 CPU 기술을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코패키지 옵틱스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적용되니까 그럼 유리기판 이야기를 뭐 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젠슨왕이 유리기판에 대한 코멘트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뭐 또 새로운 라인업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좀 이제 의아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공개하면 좀 주목도가 떨어질까 봐 그런 건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깔려고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무르지 않았다. 네네네.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하겠다. 일단 요 웨이저자 CEO 얘기로도 2027년 이후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갑자기 뭔가 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TSMC가 유리 기판 쪽으로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 결국 거기에서 지금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서 뭔가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인
유리기판은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아웃 PLP 쪽이 이렇게 이제 막 계속 주목받고 하면 삼성은 아직까지 뭔가 좀 기술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같이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잖아요. 그러면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우리 안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4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국내 장비 회사 중에서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IST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아마 IT의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관련해서 Swin이라는 회사를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회사가 이제 Swin의 패널 레벨 패키지 라인에다가 장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SFA는 AMHS라고 하는 이송 로봇을 공급을 했고, IST는 EFEM이라고 하는 그 제 장비 앞에 보면 약간 대기 공간이죠. 웨이퍼들의 대기 공간. 요쪽 이제 모듈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2개 회사가 뭐 어쨌든 삼성은 아니지만 IST는 삼성에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SFA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 2개 회사가 일단 양산 트랙 레코드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우리도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를 해요라는 회사가 나인테크하고 하나세미텍이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배터리 장비도 하고 뭐 여러 장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신사업으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용 현상기, 스트리퍼, 그 다음에 에처, 뭐 이쪽 외 장비들을 좀 하더라고요. 요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세미텍은 뭐 요즘에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예, 티시본더. 버티시본더. 네. 하나세미텍은 이제 본딩 쪽,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의 공정을 쭉 보면 일단 그 네모난 기판에다가 칩을 본딩을 시켜놓고 시작하거든요. 요거 할 때 쓰는 장비를 아마 하나세미텍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립칩 본더. 네, 플립칩 본더죠. 네. 그래서 요 4개 회사 정도 이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에 그 삼성 전기가 이제 라인을 깔 때 보면 그때 이제 장비 넣은 회사들도 일부 더 있거든요. AP 그렇죠. 시스템도 뭐 일부 넣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죠. 그때 회사들이 지금도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다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좀 신규로 이제 활동이 있는 회사들을 꼽아봤을 때는 SFA, IST, 나인테크, 하나세미텍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팬아웃, PLP는 또 우리가 길목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장 우리 국내에서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또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산업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투자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잘못했다고 해서 안석현 기자한테 너 때문에 물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TSMC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TSMC 홈페이지 보면 그 IR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다 예,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 17일에 있었던 2025년 1분기, 그 다음에 작년 2분기에 보면 그 CEO가 직접 말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셔도 얘네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뉘앙스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안테나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구독자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콘텐츠 하나 아이디어 줬습니다. 네, 우리 안석현의 이지 킵포스트, 네, 안석현 또 일해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텔레 채널, 안테나,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또 우리 안석현 기자하고 또 이제 테크 시장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 모아서 또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우리 안 기자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급하게 또 소환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을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